자, 자산의 취득가 평가예요. 첫 번째로 자산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의 평가입니다. 이 재고자산 등이 가액이 변동이 되거나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잡을지 말지, 즉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계산할지 말지를 세법상으로 이제 결정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산의 취득이고요. 기본 원칙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해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의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계학과 같습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할 때 그 물건의 매입함에 있어서 꼭 들어가는 비용 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을 취득할 때에는 차량 가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취득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해야만 차량을 이제 최종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금액들, 그 다음에 차량을 갖고 오는데 들어가는 운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차량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한 부대 비용까지 다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매입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더하시면 취득가액이 됩니다.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 이거를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단기 금융자산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거래 원가가 발생되었을 때 그 거래 원가를 매입가액 즉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자산이죠. 교환, 증여. 취득 당시에 취득한 자산의 시가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법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는 교환을 했을 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 이제 그 법인세법에서는 교환이나 증여를 했을 때 취득가액 잡을 때에는 취득 당시에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은 이제 판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판 금액이 중요한 거고요. 법인세법에서 취득가액 할 때는 받은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겠죠. 자, 양가로 2번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입니다. 일반 법인의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의 기존 채권이 100이 일단 채무의 출자 전환이 뭔지 모를 수가 있군요. 채무의 출자 전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A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 학습 노트 같은 게 있던데 요거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자, A 채권자 이게 얇고 좋네. 채무자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회사예요. 알고? 여기가 회사가 아니라 여기가 회사입니다. 자, 채권자가 회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고요. 회사는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채무자가 뭔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가지고 도저히 이 돈을 현금으로는 갚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의 출자 전환입니다. 채권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한테 빌린 돈을 현금으로는 주지 못할 것 같아. 대신에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채무의 출자 전환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이제 누구로 바뀌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의 출자 전환입니다. 이때 채권자, 즉 주주가 요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채무 없어지겠죠. 채무 부채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자산이죠. 대여금이라고 할게요. 받을 금액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대여금이 없어지면서 이 새끼한테 현금을 받아와가지고 여기 현금 등이 적혀야 되는데 얘가 현금을 주지 않고 뭘 줬냐 하면 주식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A라고 B라고 한다면 B 회사에 주식을 줘버렸어요. 이렇게 이때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양가로 2번에 일반 법인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취득한 주식입니다.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합니다. 이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80이다. 채무 없어진 금액이 100이다. 그럼 나는 100짜리의 채무 없어지면서 80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는 없어지는 채무의 가액으로 비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이렇게 잡는 건 아니고요. 비회사 주식의 시가를 가지고 잡게 됩니다. 서로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발생이 되겠죠. 그 금액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뭐 대손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손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내가 100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을 80 받고 끝낸 거기 때문에 80도 이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았잖아요. 80만 받고 끝낸 거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너가 B의 그 거래처를 위해 가지고 접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물론 접대비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 거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권자의 기존 채권액이 100이고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80이다. 초과되는 20은 접대비, 기부금, 대손금, 부당행위 계산 무행 중 하나로 처리하게 된다. 라는데요. 일단 그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렇게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잡게 된다. 없어지는 대여금의 가액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 법인의 출자 전환과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물론 채무의 출자 전환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약간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 일반 법인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 요거는 아까 말한 그 채무자 법인이 조금 힘든 거고요. 얘가 조금 힘든 거. 이게 이제 요거고요. 과세의 이연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출자 전환을 취득한 주식. 이거는 많이 힘든 겁니다. 얘가 많이 힘들어요.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요게 된다. 이게 느낌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나게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힘든 이 법인이 출자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나는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동그라미 1번. 출자 전환된 채권이 일반 채권인 경우에는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이 예제를 그대로 빌려오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잡는 거냐 하면 대여금 일단 100원짜리 없어지면서 여기에 주식 잡게 되겠죠. 주식 얼마로 잡냐 하면 주식의 시가 80으로 원래는 잡았잖아요. 위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굉장히 힘든 법인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80이 아니라 100으로 그냥 이렇게 다 잡습니다.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잡게 된다. 만약에 이 출자 전환된 이 채권이 대손 불능 채권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이 힘든 법인은 대손 불능 채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고가 그리고 저가 매입이에요. 자산을 고가로 매입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노트가 생겼으니까 노트를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다 지우기 이런 거 없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 지울게요. 이거를 크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별로 안 커지네. 자, 저가 거래를 고가 거래 먼저 해볼게요. 자, 고가 거래를 했을 때 고가 양도 하게 되면 얘는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정상 거래보다. 고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얘는 세금을 더 적게 내요. 정상 거래보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누굴 규제하냐 하면 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얘만 규제해요. 저가 거래 한번 볼게요. 저가 양도, 저가 매입.
이렇게 저가 거래를 했을 때에는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그만큼 덜 잡히게 되니까 입금이 그만큼 덜 잡히니까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가 매입을 했을 때는 자산가액을 그만큼 덜 잡게 되는 거니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어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누굴 규제하냐면 얘를 규제합니다. 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도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만 적용합니다. 고가 양도와 저가 매입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을 덜 낸 것들만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고가 거래를 했을 때에는 매입자, 양수자한테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고요. 저가 거래를 했을 때에는 양도자한테만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가와 저가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얼마이냐? 특수관계의 인과의 거래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 금액이 시가가 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 외의자들끼리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 금액은 정상가액이 됩니다. 시가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금액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이다. 시가가 100이다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에는 이 100보다 낮으면 저가 거래, 100보다 높으면 고가 거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상가액, 특수관계인 외의자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에는 70에서 130까지가 정상가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70보다 낮으면 저가 거래, 130보다 높으면 고가 거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를 했으면 기준되는 금액이 100, 100보다 낮으면 저가 거래, 100보다 높으면 고가 거래.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자들끼리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상가액. 근데 이 정상가액은 시가처럼 1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범위가 있어요. 70에서 130. 이 사이의 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낮거나 즉 70보다 낮거나 130보다 높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요건 저가 거래다. 이거는 고가 거래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가 매입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고가 매입에는 항상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었죠. 시가가 100인데 120에 사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120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기록해야 되느냐? 100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부에서 그냥 매입한 금액인 120을 다 자산을 잡아놨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금액을 100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시가까지밖에. 그러면 입금 불산입 20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가 매입인데 특수관계자 외의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을 해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가 100이다 라고 한다면 정상가액은 뭐예요? 130이겠죠. 만약에 이걸 150에 내가 받아왔다 라고 하더라도 이 자산가액을 150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30까지만 세법에서는 자산가액을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저가 매입은요. 규제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저가 양도만 규제한다고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입을 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매입해온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그러한 결론이 초래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서 이거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그냥 매입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고가 매입만 규제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가 매입에서 정말로 예외적으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요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기서 저가 매입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해 놓은 규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법에서 이제 컨트롤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결론은 고가 매입은 규제를 한다. 특수관계인인 경우엔 시가로, 특수관계인 외의 경우에는 정상가액으로,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 말하는 거죠. 이 주식이나 채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다. 이때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는 거.
이것만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장기 할부로 취득한 자산, 이거 원칙은 명목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장기 할부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명목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특례, 장부에서 현재 가치 평가를 인정한 경우, 평가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명목 가치로 평가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300에 사왔다라고 한다면 현금 300이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에 자산 30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뭐 여기 아직 뭐 미지급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명목 가치로 평가하는 거고,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는 자산을 한 270 현재 가치로 땡겨 와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해서 이렇게 잡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원칙은 요거고요. 예외적으로 장부에서 이렇게 기장을 했다. 세법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잠깐 끊었다.